안녕 여러분, 호이소입니다. 요즘에 제 주변에 제 지인들 중에서 특히 내 집 마련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느는 거를 제가 진짜 눈으로 요즘 확인을 하면서 제가 20대에 내 집 마련 했을 때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20대 당시에는 정말 내 집 마련 하면은 아직 먼 얘기다, 나는 아직 멀었다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이제 제가 30대 중반이 돼서 그런지 요즘에 막 지인들이 연락이 와서 부동산 공부는 어떻게 시작했냐, 내 집 마련 하면서 좀 조심해야 될 건 없나, 아니면 어디 지역을 사야 되나 등등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지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요즘 확실히 또 부동산에 대한 분위기가 또 달라졌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대 때 내 집 마련을 하면서 진짜 너무 후회한 점이 많거든요. 이거는 정말 몇 개의 시리즈로도 정말 말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저 같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부디 저같이 후회 많이 하지 않도록 내 집 마련 하기 전에 꼭 실수하지 말아야 할 부분을 이번에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타이밍만 기다리다가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건데요. 다들 연락 오면 하는 말이 뭐 지금 사도 되는 것인가? 지금 타이밍이 괜찮냐? 아니면 지금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종종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실제로 나 가격 좀 더 떨어지면 사야지, 금리 좀 저렴해지면 사야지 하면서 이렇게 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좀 늦추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사실 이거 기다리는 거, 타이밍 맞추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 다 예측하고 살 수 있었다면 정말 너도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문제는 내가 지금 타이밍을 기다리는 동안 집값이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오를 수도 있고, 그때 당시에는 뭐 어떻게 무리해서라도 사볼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했는데 몇 년 뒤 지나 보니까 내 연봉보다 집값 오르는 속도가 훨씬 빨라지면서 이제는 쳐다도 못 보는 그런 집들을 볼 때도 종종 있어요. 아파트를 매매할 때 타이밍을 노린다는 건 집값이 막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감당 가능할 만한 집을 찾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나는 발목에서 살 거야 하시는 분들이 그냥 계속 발목만 기다리다가 타이밍 지나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부동산 고수보다는 부동산에 막 입문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텐데, 그런 초보자인 우리가 이건 발목이고 이건 무릎이야 하면서 이렇게 타이밍을 정확히 맞춘다는 거는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오히려 나는 그냥 발목까지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보다 적당히 저렴한 가격이라면 그래, 지금 뭐 타이밍이 어쨌든 내 집 마련 한번 해보자 하면서 타이밍을 노리는 것보다는 내 자산 기준에 맞춰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그 주식 엄청 하락했을 때 있잖아요. 뭐 지금은 또 많이 올랐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막 더 떨어질 거다, 더 떨어질 거다, 나는 무릎에서 살 거다, 나는 발목 밑에서 살 거다 하시는 분들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한 달 사이에 또 가격이 또 엄청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타이밍을 잡는 거, 미루는 것도 되게 습관이 되면은 그냥 투자를 그냥 안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투자를 안 하는 게 가장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은 현재 시점에서 대출 가능한 금액, 매달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 내가 쓰고 있는 생활비 등등 현실적인 금액들을 계산해서 내가 얼마짜리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완벽한 시점이 아닌 내 예산에 맞는 상황과 시점을 생각해서 내가 내 집 마련을 할 거라면 용기 있게 매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충분한 공부 없이 감정에 이끌려서 산 것을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1번, 그러니까 타이밍을 맞추지 않고 그냥 내가 사고 싶을 때 샀다, 이거는 정말 잘 실천을 했거든요. 근데 약간 그 패닉 바잉이라고 하죠. 그 부동산 상승장기 때가 있었어요. 2021년도, 2022년 초반까지는 좀 상승장이 계속 이어졌던 것 같은데, 주변에서 너도 나도 집을 사고 나도 매매해야 될 것 같고 이번에 집 안 사면 정말 못 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이 아니라 감정에 이끌려서 사게 된 거죠. 그래서 충분한 공부 없이 그냥 단순히 지금 사지 않으면 괜히 불안하니까, 왠지 손해볼 것 같아서 패닉 바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첫 집을 매수할 때 이런 좀 실수를 경험을 해서 많이 후회하는 점이었고요. 이게 상승장에는 진짜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단순히 감정에 이끌려서 남들 다 사니까 그냥 나 안 사면 괜히 불안할 것 같아서 집을 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상승장 막바지에는요, 뭔가 꿀 매물? 이런 거는 사실 거의 없고요. 그냥 이미 오를 대로 오른 고평가된 집이 많더라고요. 저도 이거를 직접 경험하고 나서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감정에 이끌려서 매수를 하게 되면 이제 고점에 물리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고점에 물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빼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부동산이라는 몸뚱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런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되돌아간다면 이제 감정에 이끌려서 사기보다는 상승장에 대한 조금 컴다운 하면서 공부를 제대로 하고 살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되게 막막할 수가 있죠. 이럴 때 저는 클래스 101으로 재테크에 대한 감을 제대로 익히시는 거 완전 추천드립니다. 클래스 101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써본 게 아니라 2, 3년 전부터 꾸준히 써왔던 제가 정말 아끼는 플랫폼이에요. 당연히 구독 서비스도 이용해 봤습니다.
저도 자기 개발에 관심이 많고 재테크에 되게 진심이다 보니까 이 클래스 101의 구독 서비스가 굉장히 만족스러웠는데요. 한 번 구독하면 금융 재테크 클래스를 무려 280개를요 무제한으로 들을 수 있고, 심지어 금융 재테크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AI, 글쓰기, 마케팅, 뭐 블로그 등등 정말 유용한 클래스가 많아서 다른 분야에도 관심 확장하기에 너무 좋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들어본 재테크 클래스 중에서 특별히 추천하고 싶은 강의는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부익나님의 부동산 공부가 처음이신가요? 라는 클래스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오래전부터 부익나님 구독자인데 유튜브에서도 워낙 재밌는 콘텐츠를 잘 만드셔서 클래스 101 강의도 되게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기초부터 탄탄하게 잡아주셔서 저같이 부동산 초보인 분들도 쉽게 입문할 수 있게 강의를 구성해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추천 클래스 하나는 얼음공장님의 올해는 꼭 집을 사야 합니다 클래스입니다. 제가 얼음공장님을 되게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굉장히 직관적이고 시원시원하게 강의를 하세요. 아파트 추천도 정말 시원시원하게 핵심만 딱 찔러서 추천해주시고, 특히 제가 예전부터 관심 가지고 있던 동네들을 잘 정확하게 찝어주시니까 듣는 내내 귀에 아주 쏙쏙 박히더라고요. 제가 20대 첫 집을 패닉 바잉으로, 그러니까 감정에 이끌려서 사는 바람에 후회를 많이 했잖아요. 이 클래스들을 진작 먼저 들었다면 정말 지금같이 후회하지 않고 좀 더 똑똑하게 집을 살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또 하나 좋았던 게 클래스 101에 AI 추천 기능이 있는데요. 내가 평소에 듣거나 찜해둔 강의를 기반으로 메인 페이지에 내가 관심 있을 만한 클래스를 추천해주니까 뭐 들을까 하는 그런 고민하는 시간도 확 줄어들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흥미있는 클래스들을 위주로 바로바로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지금도 너무 애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진행 중인 클래스 101 프로모션 할인 링크를 제가 더보기란에 적어둘게요. 그러니까 오늘 바로 클래스 101 강의 들으면서 재테크 공부 이번 기회에 시작하시는 거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3번째, 대출을 무조건 무서워하기보다는 잘 이용해볼 것. 우리는 어릴 때부터 빚은 되게 위험하고 대출은 무조건 빨리 갚아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받고 교육을 받고 자라왔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집을 살 때 내가 이 대출 많이 받으면 갚을 수 있을까? 빚 지는 거 자체가 위험한데 집은 그냥 나중에 사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이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 두려움이 드는 건 정말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정말 집을 살 때요, 내 현금을 그냥 싹 다 가지고 와서 집에 다 몰아넣고 그렇게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요즘에 서울 집값도 저렴한 게 6, 7억 원대인데 어느 세월에 내가 현금 6, 7억을 모아서 내 집 마련을 할 수가 있겠어요. 다들 실거주 할 때는 이제 대출을 받고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내가 감당 가능한 선에서 계획적으로 집을 사다 보면 내가 살 수 없던 집을 사게 해주는 좋은 레버리지 도구가 됩니다. 이게 대출을 너무 두려워하게 되면 내가 좋은 집을 갈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놓친다고 보면 되는데요. 내가 적당한 선에서 대출을 잘 활용하게 되면 뭐 인프라, 학군, 뭐 역세권, 초품화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좋은 집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대출이 무서워서 내가 현금만으로 살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1억대 미만의 낡은 외곽의 집을 사버린다? 이렇게 되면 실거주 만족도도 높고 자산 가치도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안 오르는 집을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 말은 무리한 대출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대출을 적당히 잘 받아서 들어가게 되면 집값도 잘 오를 뿐만 아니라 내 자산을 현명하게 늘릴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고 싶다는 걸 얘기하고 싶었는데요. 실제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신혼부부 대출이나 청년들을 위한 대출 같은 경우에는 금리도 되게 매력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만 잘 맞으면 이런 것도 활용해 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파트를 매매하기 전에 내가 월에 얼마를 원리금으로 상환할 수 있을지, 혹시나 금리가 올라도 내가 감당 가능한 금액인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레버리지를 잘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4번째는요, 입지보다는 신축만 고집한다는 건데요. 이것도 저 같은 젊은 친구들이 많이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제 구축 아파트만 살아봤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 보면은 저도 살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특히 커뮤니티 시설 같은 거 되게 빵빵하고 막 조식 나오는 아파트 있고 막 시스템 에어컨도 쫙 있으면서 빌트인 제대로 들어간 그런 빵빵한 집을 보면은 저도 모르게 나도 신축에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신축 아파트 중에서 서울 중심에 있는 곳은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외곽에 있는 신축 아파트는 좀 해볼 만한데? 그러니까 그냥 애매한 서울집을 갈 바에는 외곽으로 한번 나가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신축 아파트보다 중요한 건 내 집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입지는 절대 바뀌지가 않습니다. 대신에 인테리어나 옵션 같은 경우에는 돈만 들이면 내가 할 수 있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내가 아무리 돈을 들여도 아파트 입지 자체를 뭐 역세권이나 뭐 서울 중심지로 옮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좋아하던 신축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구축이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에 다른 또 신축 아파트가 생기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내가 아파트를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한 이유로 꼽았던 신축이라는 메리트는 없어지게 되는 거죠. 신축만을 고려하는 거, 그러니까 신축이라는 거에 눈이 멀어서 입지를 좀 포기하게 되는 그런 실수는 저지르지 않았으면 해요. 신축 아파트를 보더라도 뭐 학군이나 교통, 인프라 같은 기본적인 입지는 꼭 고려하셔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입지, 신축 물론 다 되면 좋죠. 근데 비싸잖아요. 그래서 신축이나 입지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면 저는 신축을 포기할 것 같아요. 차라리 입지 좋은 구축 아파트에 살 것 같습니다. 정말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뭐 셋째도 입지 이런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저도 나중에 집을 사고 나서 알았는데 입지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5번째는요. 청약만 바라보다 5년 그냥 날린다인데요. 요즘에 로또 청약이라고 뉴스에 많이 뜨고 그러잖아요. 제 주변에 있는 20대 친구들 말 이야기 들어보면 지금 집 사기엔 비싸니까 나중에 청약 도전해보려고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으로 다 청약에 도전을 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청약만 바라보다가 정말 중요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건데요. 실제로 청약 당첨만 기다리는 사이에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내가 그때는 살 수 있던 집이 지금은 쳐다도 못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청약 자체가 정말 좋은 제도인 건 맞아요.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분양받는 사례도 많고 당첨만 된다면 그 자체로 엄청난 자산을 확보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거는 당첨이 됐을 때 이야기고 당첨이 될 확률은 정말 생각보다 많이 낮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로또를 당첨되길 기다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언제 내 집 마련을 하게 될 건데 너무나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약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현재 내 가점은 얼마인지, 내가 특별 공급 대상인지, 당첨돼도 중도금을 낼 수 있는지, 입주까지 기간은 얼마나 남았는지 등등 정말 고려할 대상이 많거든요. 이런 거를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언젠가는 그냥 당첨되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기다리기만 하면 어느새 내 나이만 먹고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많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청약은 플랜 B로 두시되 내가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 내 집 마련을 일단 시도해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20대는요. 시간이 정말 자산입니다. 청약 당첨만 되기만을 기다리는 그 몇 년의 시간 동안 정말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면 그때서야 늦었다는 걸 깨달았을 때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청약만 바라보지 마시고 20대라면 젊을수록 내 집 마련을 한번 도전해보시는 게 이 부동산 사이클을 경험한다는 차원에서 정말 좋은 공부가 되실 수도 있어요. 6번째는요. 싼 집만 찾다가 외곽에 갇히지 말 것이라는 점인데요. 이게 처음 집을 매매하는 2030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저렴하고 싼 집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수도권 서울 중심지는 너무 비싸니까 점점 외곽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중심지에서는 이거를 구축 아파트로도 못 사는데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면 삐까뻔쩍한 신축 아파트도 갈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예산 안에서 가장 좋은 집을 가는 게 핵심 포인트잖아요. 싼 집을 그냥 매매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게 싼 집을 찾다가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이 뭐냐면요. 황금성입니다. 내가 집을 팔고 싶은데 못 팔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특히 지금 우리나라의 양극화가 되게 심해지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다 서울로 올라오고 싶어 하는데 외곽지로는 사람들이 점점 거주 인구가 떨어지고 있죠. 이런 외곽지의 특징이 오를 때는요 가장 늦게 오르거든요. 근데 떨어질 때는 제일 빨리 떨어집니다. 경험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승장이 아니면 내가 원하는 가격에 못 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집을 팔 수 있을지, 전세를 놓을 수 있을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입지인지 꼭 따져보셔야 됩니다. 입지가 조금이라도 좋은 곳은 수요가 끊이지 않고 매도를 생각하더라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자산 가치 방어가 잘 되는 편이에요. 특히 20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직이나 결혼, 출산, 임신 같은 다양한 이벤트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거주지를 옮길 가능성이 되게 크잖아요. 그런데 집이 팔리지가 않아서 이사를 못하게 되면 그때부터 발이 묶인 채 고립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싼 집만 찾다가 나중에 팔리지 않는 외곽집을 살 바에는 자금을 좀 더 모아서 입지 좋은 곳을 한번 노려보세요. 그리고 무조건 싼 집만 산다고 이게 장땡이 아닌 게 나중에 외곽을 사게 되면 이게 교통비나 이런 것들이 켜켜이 쌓여서 나중에 좀 생활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비용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 수가 있습니다. 조금 아끼려다가 이도저도 아니게 좀 생활비를 많이 쓰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크게 저렴하진 않더라도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찾는 입지를 선택하시는 거 강추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리스크는 전혀 감안하지 않고 무작정 전세 끼고 갭 투자하는 걸 좀 알리고 싶은데요. 저도 갭 투자를 해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하락장이 오거나 역전세를 맞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몸소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요즘 2030 젊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갭으로 끼고 이렇게 집을 사는 게 너무나 당연시 되어 있고 심지어 그걸로 세 채, 네 채씩 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도 첫 집을 갭으로 매수하긴 했지만 이 갭 투자할 때 몇 가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집값이 떨어져서 역전세 리스크 다 맞을 때 진짜 이게 사람이 멘붕이 오거든요. 실제로 갭 투자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지방에 집을 몇 채씩 사놓고 역전세 리스크를 아예 고려하시지 않은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진짜 고려 안 하고 집을 사시면요 나중에 하루아침에 전세 사기만 될 수 있습니다. 일단 갭 투자 같은 경우에는 전세 끼고 아파트를 매매하는 거라서 제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훨씬 더 좋은 집을 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때 집값이 올라주면 너무 좋죠. 왜냐하면 내가 돈을 적게 투자했지만 아파트 가격 자체도 올라가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또 노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갭 투자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떨어지는 순간 재앙이 시작되게 됩니다. 집값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세입자가 나간다고 했을 때 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생각을 미리 안 해놓으면요, 이게 하루아침에 전세 사기범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3억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가정했을 때 2억 5천짜리 전세를 끼고 사면은 내 돈 5천만 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집값이 떨어지면 전세가도 같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전세가 2억 5천이었던 집이 2억으로 떨어지면 나는 그 5천만 원을 메꿔줘야 하는 거예요. 이게 5천만 원이 없으면요, 신용대출이라도 받아서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그럼 사실상 그 세입자한테 돌려주는 5천만 원 플러스 내가 초기에 투자한 5천만 원 합치면 1억을 투자한 셈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갭 투자도 이게 레버리지 투자입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으면 부메랑으로 나중에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내가 나중에 역전세를 맞았을 때 얼마까지 돌려줄 수 있을지를 고려하셔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 해당 지역에 실수요자도 되게 많은지 탄탄한지 이런 것들도 고려하셔야 돼요. 레버리지를 쓴 만큼 위험도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거 완전 추천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 집 마련할 때 이거 좀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점들을 같이 공유해 보았는데요. 제가 처음에 아파트를 매수했을 때는 나도 이제 집이 생겼다 하면서 이 안정감도 들면서 굉장히 기뻤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락장도 맞고 역전세도 맞아보면서 그때 나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되는 마음들도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똑똑하니까 시행착오 없이 정말 똑똑하게 집을 매수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집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남들 다 사니까 나도 그냥 사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감정에 이끌려서 사지 마시고 내 상황에 맞게 미리미리 공부하시고 계획 짜시면서 내 집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